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어제 저녁 8시경에 여러분 다 긴급 뉴스 들으셨겠습니다만 오늘 있을 예정이었던 수능시험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어제 있었던 포항 지역의 지진 때문인데요. 이렇듯 수능시험이 연기된 것, 우리나라 수능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수능이 연기되면 각 대학의 논술시험을 비롯해서 입시 일정이 전부 연기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이번 정부의 결정은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수험생들의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지진 피해 지역의 수험생들의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 이번 정부의 결정은 잘한 거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번 지진은 여러 가지로 많은 의미를 남겼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더 이상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만큼 대비를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서울은 어떤지 잠시 후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아무래도 지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포항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참 문제는 제가 아까 수험생 얘기를 했는데 수험생하고 학부모들이 포항 지역 이 집에서 못 잤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밤 사이에 계속 여진도 이어졌다 그러죠. 네. 지난해 9월 규모 5.6의 그 경주 지진 이후에 이제 그 지진 측정 이후에 그 역대 두 번째 규모의 그 강진이었죠. 예. 그러나 그 전국에서 그 진동을 느낄 정도로 그 체감 지수는 그 지난해 그 경주 지진보다 더 강했습니다. 포항 지역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밤 사이에도 그 수십 차례의 그 여진이 이어지면서 이 주민들 그 불안에 떨면서 그 밤을 새운 분들이 이제 적지 않았는데요. 여기는 뭐 당연히 사실 이제 오늘 예정되어 있던 이 수능 시험 수험생들과 그 가족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특히 그 실내 체육관 등 그 5곳으로 그 피신한 이재민 그 1,500여 명 이 뜬 눈으로 그 밤을 새웠다는 소식입니다. 짧게는 1분, 길게는 그 1시간마다 계속되는 그 여진으로 이 시민들 크게 불안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밤 사이에 그 40여 차례 그 여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진 가운데 가장 큰 규모는 그 4.3으로 이 본진 2시간 뒤인 어제 오후 4시 49분쯤에 이제 발생을 했고요. 이 3.0대 규모의 그 지진도 모두 그 2차례나 발생을 했다고 그러죠. 이 대피소에 밤을 새운 그 이재민들 특히 이제 그 밤 사이에 그 기온이 뚝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고생도 더 심했다고 하죠. 예, 이게 참 근데 이게 뭐 서울에서도 진동을 느끼신 분들이 많고요. 시청 앞에 이제 고층 건물에서 일하는 직장인들 상당히 놀랐다고 그럽니다. 흔들려가지고. 네, 이제 어떤 분들은 어제 이제 그 지진 경보를 받고 이게 뭐 한파주의보 내린 거 아니냐. 이랬다가 이제 보니까 이제 지진이었다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둔감한 케이스인데. 네. 저는 사실 전혀 진동을 못 느꼈는데 민감하신 분들 느끼고 고층 건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느끼신 모양이에요. 네. 어제 못 느끼셨다고 한다면 굉장히 그 안전한 이제 곳에서 거주하고 계신다고 학교가 그렇게 안전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근데 어쨌든 교육부가 당초에 예정대로 수능을 시행한다고 했다가 결국 이제 시험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다는 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잘한 결정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김상곤 교육부 총리가 정부 서울청사에서 그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 오늘 7월 예정이었던 그 수능을 그 23일로 일주일 연기한다고 발표한 게 어제 저녁 오후 8시 20분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로서 상당히 좀 고심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제 오후까지만 하더라도 그 수능 예정대로 그 치르기로 하고 이제 그 대책을 논의하던 교육부가 이 계획을 바꾼 것은 이 포항 지역 지진 피해 상황이 이 수능을 치르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네, 그
장소인 그 학교의 그 건물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금이 가거나 아예 뭐 시설물이 떨어진 것도 굉장히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한동대학 어제 보니까 거기는 엄청나게 많이 이 건물들이 금 가고 그랬더라고요. 외벽이 네. 떨어지고. 어제 이제 그 수능 연기 결정은 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 포항 피해 현장을 그 직접 살펴봤다고 하죠. 네. 그리고 이제 또 관련 교육계 이제 그 건의를 이제 수렴한 뒤에 오늘 수능 진행이 여의치 않다. 이렇게 이제 어제 그 7박 8일 동남아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직보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서 그 전격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 자해 때문에 수능이 연기된 건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그 에이펙 정상회의나 그 G20 등 이 국가 행사 때문에 연기된 적은 있었는데 그때는 이미 네. 일찍부터 이제 그 날짜를 늦게 잡은 거죠. 네. 네. 그리고 지금 학력고사 시절인데요. 그 1992년 1월에는 네, 이 시험지가 이 도난을 당해서 한번 학력고사가 이제 그 하루 앞두고 연기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백병규 평론가님은 예비고사, 저도 예비고사. 저희는 예비고사 세대죠. 네. 그러나 이제 그 재해 때문에 그 수능이 연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 대학별 수시나 그 정시 전형 일정이 이제 그 줄줄이 연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좀 큰 혼란이 불가피한데도 이 정부가 수능 연기 결정을 내린 것은 이 지난해 이제 그 경주 지진에서 확인했듯이 여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포항 지역 시험장의 그 안전 문제가 이제 가장 우선적이었겠고요. 또 하나는 그 수험생들의 그 심리적인 불안감 이런 것도 같이 고려를 했다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불안감도 중요하고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형평성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공정성. 그죠? 그렇죠. 포항 지역에 있는 수험생들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시험 장소도 마땅치가 않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죠. 당연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른 수험생 학부모들은 좀 당혹스럽긴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다른 지역의 그 당혹스러움 그리고 이제 포항 지역의 이 안도감이 좀 교차하는 이런 분위기 같은데요. 네. 수능 준비를 마무리하고 시험 보기만을 기다렸던 그 전국의 수험생들 특히 이제 이 참고서까지 다 이제 치워버렸는데 이걸 다시 이제 찾아 나섰다고 하죠. 또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그 수험생들이 말하자면 수험 준비 기간이 일주일 더 길어진다, 더 늘어났다. 이게 이제 갖는 심리적인 부담감, 압박감이 굉장히 이제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당혹스럽다는 반응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러나 그 이제 포항 지역 수험생들이나 그 학부모들은 정말 당연한 결정이다 이렇게 좀 환영을 했습니다. 오늘 예정대로 시험을 치렀다면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심리적인 불안 상태에서 시험을 좀 제대로 볼 수 있었겠느냐 이제 이런 반응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시험 보다가 혹시 여진이라도 나면은 어떻게 그러게 됩니까?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근데 어제 있었던 포항 지진이 규모 면에서는 경주 지진보다 작았지만 전국에서 느낀 느낌 그리고 실제로 피해 정도는 훨씬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제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은 외벽이 떨어진 것은 물론이고 아파트가 그 기울기까지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금이 가고 그래서 정말 그 규모가 컸는데 또 이제 그 전국적으로 느낀 이 체감 지수도 굉장히 컸습니다. 이번 포항 강진은 그 규모 5.4였죠. 그 지난해 9월 경주 지진의 그 규모 5.8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인데 0.4 정도 이제 규모에서 차이가 나는데 이게 그 지진 에너지로 따지면은 이 4배 정도였던 차이라고 그럽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센 경주 지진보다 이제 덜했던 건데요. 그러나 체감 정도는 이번 그 포항 지진이 훨씬 더 컸습니다. 이 수도권과 그 강원도 춘천은 물론이고 바다 건너 그 제주에서도 그 진동이 감지될 정도였다고 하잖아요. 대마도도 감지가 됐습니다. 이처럼 이제 그 포항 지진의 그 체감 정도가 그 큰 것은 이 진원의 깊이 때문인데요. 지난해 그 경주 지진의 그 진원은 그 깊이가 이제 그 12km에서 13km로 이제 그 관측이 된 반면에 이번 포항 지진은 그 깊이가 약 9km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표면에서 얕은 곳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흔들림도 또 이제 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진 관련 소식은 2부, 3부에서 계속
요약해서 여러분한테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1부에서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우리한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부분인데요.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이죠. 중대 성명을 발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과연 그 얘기가 무엇일까? 트로지 원국 재지정일까?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사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큰 얘기는 없었다. 이런 평가들이 많죠. 자, 그래서 이런 예상과는 다른 이런 결과. 과연 이런 거 어떻게 봐야 될지. 북해 육자회담 초대 수석대표로 지냈고요.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경제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치권의 대표적 외교 전문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저는 있잖아요. 이게 뭐 언제 발표하나 이것도 궁금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뭐 발표를 하면은 이게 속보로 또 뜨겠구나. 아 근데 이거 밤에 자다가 이거 속보 뜨면은 잠을 못 잘 텐데 이런 걱정까지 했는데 아무런 속보도 안 떴어요. 예? 이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도 많이 궁금했고 이번 기회에 좀 핵 문제에 대해서 아주 좀 전향적이고 비전을 보여주는 뭐라도 한다든지 그런 발표를 하기를 기대를 했는데 조금 왜 또 그랬을까 그런 게 없었을까 하고 의아해하고 있는데요. 전에 그 방한했을 때도 같은 저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좀 전격적이고 아주 그 좀 정말 전향적인 그런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발표를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했는데 그때도 사실 뭐 그런 구체적인 대북 정책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게 없어서 실망을 했었는데 실망보다 좀 기대가 좀 어긋났었는데 이번에도 또 어제 오늘 새벽에 뭐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랬습니다. 아마 미국의 그 대북 관계 그러니까 북핵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북한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소위 얘기하는 물밑 접촉이라는 것, 이것이 제대로 지금 진전이 안 되고 발표할 수준이 되지 않은 그러한 단계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의원님 그 물밑 접촉이라는 게 북한과 미국 간의 물밑 접촉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제대로 안 됐다라는 것은 그럼 중대 발표를 이 의원님께서는 대화라든지 좀 전향적인 것으로 판단을 하셨던 겁니까? 만일 한다면?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또는 미국의 그 틸러슨 국무장관이나 뉘앙스나 그 내용을 면밀히 보면은 뭐가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그 낌새를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게 분석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기대 속에서 이제 저는 바라봤는데 그리고 또 사실 여러 미국에서 북미 간의 대화가 진행되는 실무적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암시를 하고 시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접촉이 없었으면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 속도나 내용이 아직은 발표할 수준이 안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말해요. 지금 시진핑 중국 주석의 특사가 북한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과 관련됐다라고 볼 수는 없나요? 물론 지금 어제 그 시진핑 특사가 이제 북한에 가는 그런 이제 그 발표를 보고도 이게 지금 트럼프의 그 발표 또는 북미 간의 그동안에 접촉한 결과 이런 것들이 합해져 가지고 뭔가 중국이 북한한테 강한 어떤 제스처를 보이는 그런 거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이번에 그 방중한 것은 시진핑 특사 방중한 것은 굉장히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 기대라는 건 결국 중국의 일관된 입장은 대화, 협상에 의해서 해결하라. 육자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서 협상하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대화와 협상.
예? 예. 예. 대화와 협상. 근데요. 예.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중대 발표를 하지 않은 것이 이게 예를 들면은 대화보다는 좀 이 제재나 좀 더 강경한 쪽이 기울어져서 중국이 우리가 특사를 보낼 테니까 좀만 참아달라, 기다려달라. 이래서 발표를 안 했다. 이렇게는 볼 수 없는 건가요?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겠죠. 지금, 앵커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분석을 하고 이해하는 것도, 합리적이고, 적절한 그런 분석인데, 저는 그것보다는, 예, 물론 미국은 제재와 압박의 그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그것도 협상을 위한,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한, 그러한,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이 그렇게 감으로써 미국이 좀 더 강하게 이번에 오늘 새벽에 더 강한 입장을 내놓으려다가 특사가 가서 안 한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까지 보고는 싶지 않습니다. 어쨌든 대화 국면으로 가는데 조금 중국이 평양에 가서 특사가 평양에 가서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고 그렇게 발표를 해도 며칠 사이일 테니까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의원님께서 협상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 북한은 핵 폐기를 전제로 한 협상은 있을 수 없다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은 협상도 이루어지기 전에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마치 미국이 제재와 압박을 늦출 수 없다. 예. 하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죠. 협상을 해보면, 예. 협상을 한다고 할 때 미국이나 중국은 폐기하기 위해서 협상을 하자고 얘기하는 거야. 또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럼 협상이 시작도 안 되는데 입장을 굽혀서 폐기하지 않는 무슨 협상을 하자고 하겠습니까? 또 폐기를 목적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무슨 내용으로 협상을 하느냐 하는 거 협상이 이루어져야 이루어져야 서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테이블에 올려놓고. 네. 근데 이제 이수혁 의원님께서 육자회담 초대 수석 대표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육자회담이 이게 1, 2년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엄청난 장구한 시간 동안 육자회담하고 사실 그 이전에 사자회담도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북한은 암암리에 핵을 개발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죠? 예. 이런 선례를 놓고 봤을 때 지금 협상이라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협상으로 핵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또 희망을 거는 것도 힘들지 않겠냐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과거에 미소 간의 핵 협상 그거 봐도요. 무슨 1, 2년 안에 다 이미 근데 그건 폐기도 아니고 어느 건 감축들이었거든요. 물론 유럽에서의 INF 중거리 미사일 협상은 폐기하는 거였지만 대개 전략무기는 감축 협상이었어요. 미소 간에 냉전 시대. 그것도 엄청난 시간 걸렸어요. 우리가 유럽에서의 전술핵 문제들을 요즘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걸 모델로 한다. 전술핵을 유럽에서 폐기하는 INF라는 그 조약이 1987년에 협상이 성공했는데요. 그것 시발이 우리가 요즘 많이 얘기하는 퍼싱2 미국의 네이토의 퍼싱2와 바르샤바의 SS-20을 가지고 이제 협상을 하는데 INF까지 오는데 8년이 걸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핵협상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TNT 폭탄하고 성격을 달리는 거지 않습니까? 살상의 규모나 그것이 미칠 영향. 그렇기 때문에 핵협상이라는 게 1, 2년 안에 그렇게 될 문제는 아니고 특히 또 북한은 이제 고도의 어떤 정치적 이유를 가지고 또 추진하고 국가가 전력을 투여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볼 때 저는 협상을 하는 동안에는 적어도 북한이 핵실험을 한 적은 없었다. 육자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 과정에 핵협상이 중단되고 열리지 않은 파탄이 나고 있는 사이사이에 핵실험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몇 년 동안에는 아예 육자회담이 열리질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더 가속화됐거든요. 그래서 협상은 꼭 결과도 중요하죠. 하지만은 그 과정에
컨트롤한다. 통제를 하고 행동들을 자제시킨다 하는 큰 기능을 협상은 하는 겁니다. 이수혁 의원님께서 보실 때 북한이 핵은 이제 어느 정도 개발한 거 아닙니까? 예.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ICBM을 개발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그런 단계일 텐데. 네? 예. 협상이라는 게 사실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거진 다 개발해 놓은 거를 이걸 없애라. 이런 협상을 하면서 ICBM 개발을 컨트롤한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까 지금?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예. 6자 회담이 열리고 6자 회담이 다시 열려야 된다면 다른 협상체는 저는 가능한 협상체가 생각나는 게 없고요. 협상이 열리면은 협상 그 자체가 어떤 형태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의제, 아젠다, 협상의 그 주제들은 협상이 이루어져야 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은 협상체를 만들 때 그 마지막 순간에 이제 의제가 정해지는데 협상이 이루어질 때는 통제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협상이 무슨 컨트롤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협상이 이루어질 때는 상황이 컨트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이에 실험을 하거나 하는 일들을 은밀히는 하고 있을지 몰라도 여태까지 그래왔듯이 대외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는 일들은 협상을 진행 동안에는 파탄을 의미하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협상이 결과가 없다고 그래서 협상 무용론을 얘기하면 안 되고 협상 자체가 상황을 컨트롤하는 악화시키지 않는 기능을 협상을 하니까 협상의 그 체는 유지하고 되도록이면 협상이 진행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거 조금 다른 건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마치고 귀국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신남방 정책을 밝혔는데 4강 중심에서 벗어나서 협력의 폭을 넓히겠다. 지금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외교의 폭을 넓히겠다는 거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 순방 외교는 외교의 지평을 확대했다 하는 평가들 많이 하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는 4강 외교, 특히 대미, 대중 외교에 이제 집중을 해왔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외교가 너무 한면에 치우쳐져 가지고 더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아 온 그러한 이제 반성에서 쭉 외교의 지평을 넓혀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왔죠. 특히 경제적인 면을 위해서도 외교가 더 지평을 확대하지 않은데 이번에 그러한 아세안을 방문을 하셔가지고 그러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국제적인 공조를 아세안 국가들하고 또 중국하고 회담을 갖고 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경제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앞서 1부에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포항에서 규모 5.4의 역대 두 번째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전국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이번 지진의 진동을 감지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 각기 대응반을 꾸리고 비상태세에 들어갔는데요. 자, 인구 1,000만의 도시 서울도 흔들렸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박원순 서울시장 전화 연결해서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 앞에 직장인들이 어제 굉장히 지진을 많이 느꼈다고 그러는데 시장님께서도. 네, 그러셨죠. 맞습니다. 네. 시장님께서도 느끼셨겠어요? 저는 행사 중이어서 그 당시에. 그걸 직접 느끼지는 못했는데 바로 그런 얘기들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24시간 대응반도 꾸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서울시도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을 했었고요. 그리고 모바일 메신저 상황 대응반도 구성하고 피해 상황을 당시에 다 확인하고
대응을 했습니다. 피해 상황은 서울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죠, 그죠? 예, 뭐 서울시는 직접적인 피해는 전혀 그렇죠. 없는 상황이고요. 예. 다만 이게 이제 한반도 전체가 지진 안전지대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확실히 해줬고, 그렇죠. 그래서 또 국민들의 어떤 공포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부터 오히려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서울시는 이런 다중적인 이런 그 장소, 건축물 이런 것들이 많고요. 네. 지하철이라든지 뭐 이런 상수도라든지 이런 주요 시설이 또 밀집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내진 설계를 통해서 이 보다 더 높은 강도의 지진이 온다 하더라도 큰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계속 그 예산도 투입하고 또 시설물 점검도 하고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저께 그 연세대학교 교수님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지진 전문가신데. 근데 이제 2000년 이후에 세운 건물들은 다 내진 설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이전 거는 아마 내진 설계가 좀 그 미약한 모양인데 이런 부분이 지금 서울시에도 2000년 이전에 지은 건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요. 심각하죠. 그래서 뭐 공공 건물의 경우에도 아직 충분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시 내진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한다는 게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그 지하철이라든지 저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 부문도 지금 내진 그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게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게 되는 일이 아니어서 그렇죠. 서울시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중앙정부가 좀 큰 예산을 사실은 투입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또 특히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민간 건물의 경우에는 이걸 뭐 일시에 이 정부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특별한 그 노력을 기울여서 민간 건물의 경우에도 이 내진을 강화하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사실 수능도 일주일 연기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뭐 이 부분도 뭐 시장님께서 또 이 수능 시험장 같은데 안전 점검은 뭐 확실히 하시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번 경우에 저는 잘한 조치라고 보고요. 어떤 안전이 뭐 가장 국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뭐 그 이후에 생겨나는 여러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저는 그렇게 조치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번 특히 그 뭐 포항 지역의 경우에도 철저히 점검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점검이 잘 되고 있습니까? 거기 내진 설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지하철 안전 부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이미 이 내진 설계가 이미 이루어져서 상당 부분은 지금 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실 지하철뿐만 아니고 교량 또 저희들이 도로 여러 또 공공시설 건물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이미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걸 그냥 신속하게 다 하고 싶은데 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앙정부에도 저희들이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참 그 지진 대피소 같은 시설 같은 경우에 이제 어디 지진 대피해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편말 같은 것도 이게 좀 정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저희들이 일반적인 사실은 그 서울이 이제 기본적으로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도 거리가 뭐 사실 가깝잖아요. 40km면 그렇죠. 대성을 도달할 수 있는 정도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도 저희들이 민방위 훈련이라든지 이런 얼지 훈련을 하면서도 꼭 대피해야 될 시설들을 마련하고 또 상황을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뭐 지진의 경우에는 이게 건물이나 지하가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개방된 그런 운동장이나 뭐 이런 내진 설계가 완료된 그런 공공 시설이어야 되기 때문에요. 조금 또 다른 또 대피 시설이
대피 장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예. 아무튼 거기에 맞춤형의 예. 이런 대피 시설을 앞으로 많이 만들어가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지진 문제 말고 다른 문제도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 말이에요. 네네. 이제 박원순 시장께서도 서남아시아 순방 마치고 오셨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 역대 정권 처음으로 아세안 특사로 임명이 돼서 다녀오셨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예. 사실 서울시장이 이번에 서남아시아, 그러니까 스리랑카와 인도를 제가 다녀왔는데요. 네. 서울시장으로서 처음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인도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잠룡 국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년 경제 성장률이 예. 거의 7% 이상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인구가 뭐 이렇게 많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은 주로 그 대기업들이 진출을 했습니다. 뭐 가보면 아주 삼성이나 현대차, LG 뭐 이런 엄청난 투자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 다만 저희들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이런 중소기업이라든지 스타트업과 같은 이런 교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쪽에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했고요. 예. 그래서 서울과 인도 경제교류센터도 개소를 했고 처음으로 서울시 투자 유치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아주 유망한 스타트업 기업이 10개사가 동행을 해서 MOU도 맺고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아마 좀 더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기회에 저는 독일 본도 다녀왔습니다. 독일이요? 제가 1200여 개 도시 정부가 가입하고 있는 이 클레이 제가 회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방정부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앞으로 국제기구들이나 뭐 도시들과의 협력 강화 방안도 많이 만들고 왔습니다. 더군다나 그 보는 통일 이전에 서독의 수도였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런 의미에서 또 여러 가지로 또 보고 오셨을 것 같은데. 네, 거기서 보니까 이 독일이 수도를 이전하면서 텅 비게 됐지 않습니까, 본이. 예. 그래서 집중적으로 국제기구를 유치해서 지금은 과거 수도였던 시절보다는 오히려 더 뭐 관광객도 많아지고 도시가 더 활성화됐거든요. 예. 그래서 서울시도 지금 제가 취임한 이후에 그동안 13개 정도의 국제기구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이런 노력을 계속해야 우리가 글로벌 도시로서 서울시의 면모가 더욱 강화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의 3선 도전 이 부분인데요. 예? 예. 일부에서는 더 큰 무대로 나가라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저는 그게 내년에 이제 선거가 있는데요. 네. 아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에는 사실 중요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네. 거기에 차분하게 집중하고 있고요. 제가 그 3선에 대해서는 이렇게 차분한 생각이 정리가 되면 제가 바로 말씀드리고 그렇게 할 것이고요. 사실은 제가 지난 6년을 서울시장으로 해보니까 정말 중요한 자리더라고요. 지난 시간 이렇게 많은 결과물들이 서울시가 이룬 그런 결과물들이 이제 서울을 넘어서 전국에 확대되는 걸 보면서 그 무게감도 다시 한번 실감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런 여러 차분한 생각을 거쳐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자리다 이런 말씀하셨고 차분히 그리고 그렇다면 3선 쪽이 좀 많이 도전하는 걸로 기울으시는 거 아니에요? 늘 그런 질문들 하시는데요.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아니 왜냐하면 이제 다른 분들이 또 이게 도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윤명도 의원도 그럴 것 같고 박영선 의원도 그럴 것 같고요. 예. 예, 저는 좋은 분들이 많이 이렇게 선거에 참여하는 것들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분들이 많이 도전할수록 서울이라는 그대 도시의 경쟁력도 함께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사실 물론 서울시장은 좀 다릅니다. 그 자리는 좀 다릅니다만 예를 들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을 하는 것보다는 중앙정치 무대에 이렇게 나서서 활동을 하는 것이 사실은 더 큰 꿈을 위해서는 더 좋다 이런 얘기도 많지 않습니까? 예? 네, 저는 사람은 각자의 길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저는 제가 잘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고 그것이 성과가 쌓이고 또 그래야
시민들이나 국민들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여의도 정치에 진출한다거나 이런 방안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것보다는 서울시장으로서 사실은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해왔고 또 그것이 제대로 자리 잡고 서울시가 정말 세계적인 글로벌 도시로서 역할이 그런 또 위상이 높아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런 많은 것들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일각에서는 이번 서울시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대선 구도도 변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네. 저는 제 위상, 제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서울과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미래에도 관련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네. 그런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께서 왜 박원순 제안문건과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11명을 검찰에 고소하셨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공항에서 정치보복이다 감정풀이다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부분 두 가지가 굉장히 대조적인데. 저는 사실 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예. 지금 검찰의 수사에서 드러나고 있는 부분을 보면 말하자면 국정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특히 1,000만 서울 시민이 뽑아놓은 서울시장을 그걸 말하자면 제압하겠다고 온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말하자면 탄압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미 1970년대나 80년대에 군사 독재 정권에서 경험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던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21세기에 알겠습니다. 이런 게 벌어졌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히 법에 따라서 법치주의적인 방식에 따라서 진상도 조사되고 무리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어떤 국민 통합이라든지 용서하는 조치라든지 이런 게 그 다음에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습니다. 2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